안녕하세요. 코딩 유튜버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프트웨어 AI 개발자 토크쇼 3회차로 의학,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딥러닝을 이용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뷰노에 계신 김상근 개발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노에서 지금 4년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김상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파트에서 파트장을 맡고 뷰노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일하고 계신 뷰노, 국내 1호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허가라고 부르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병원들에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가 없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로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김상근님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주로 맡고 계신가요? 저는 거기서 이제 개발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맡고 있는데요. 뷰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풀스택 개발자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API 단과 이 프론트 단 다 같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딥러닝을 이용한 인공지능 모델을 서빙해야 되는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 아니면 연구원들이 만든 딥러닝 모델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서빙을 할지 이런 걸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의료 관련 지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네. 그런 건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의료 쪽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는 의미는 의학적 지식이 꽤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뷰노에서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의료 영상에서 병을 찾는 의료 영상 분석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음성 인식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생체 신호라고 해서 심정지 예측이나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의료 영상 같은 분야에서도 저희가 엑스레이나 CT 사진 있잖아요. 거기 어떤 부분에 병이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답을 알고 있어야만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는 이제 충분히 많이 쌓여 있죠. 그랬을 때 정답이 있어야만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 의사분이 아예 상주하고 계시는 네, 분이신가요? 회사에 이제 의사가 있어서 의료 쪽 도메인이 네. 없는 개발자, 연구원이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연구하거나 이제 개발할 때 문제가 될 게 없는 같이 협업하면서 의사분들이랑 그렇죠. 굳이 의료 도메인 날리지 없더라도 다 할 수 충분히 있다. 일을 할 수가 있다. 처음에 직업을 선택하실 때 좀 스타트업을 택하게 된 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회사의 규모는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하는데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 선택했던 기준은 네. 제가 성장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꽤 오랫동안 이 알고리즘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항상 이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될 건데 이제 회사 가서도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학습해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대기업에 가면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개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환경이 이제 주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면 스타트업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프로세스를 겪어보는 게 너가 이제 더 많은 개발을 할 수 있고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지인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들어가셨을 때도 좀 많은 성장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회사 와서 진짜 개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뷰노를 선택했던 기준이 뭐 잘 맞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네요.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또 여러 번 수상하신 이력이 있으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그 ACM RCPC라는 대회를 4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가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해왔던 친구들이 많았다라고 전 느꼈거든요. 정보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초중고 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대학생이 되잖아요. 진짜 잘해요. 급이 좀 다르게 잘해서 적어도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저 친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있고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가서 예선 탈락 한번 하고 네, 2학년 때
이제 전국 18등? 2013년도에 비슷한 점수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이제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동상을 수상했어요. 동상.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학부 졸업을 했죠. 그러면 특별히 뭐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수할 때 아침에 이제 학원 가면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누가 노트북으로 뭔가 까만 화면에 타이핑을 빠르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커 같기도 하고 그냥 영화에서나 보던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아서 아 됐다. 나는 그러면 컴퓨터공학과를 목표로 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컴퓨터공학과만 썼어요. 그렇게 이제 코딩에 관심 갖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 카페에 계시던 개발자 그분이 되게 개발자로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렇죠. 제 스승 같은 존재.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지만.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코딩 공부를 주로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문법을 배웠다. 뭐 이러면 뭐 그걸 써봐야지 늘잖아요. 실력이. 그렇죠. 매번 책 보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생산성이 너무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익히는 과정이 저는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라는 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되게 많고요. 하다못해서 구구단 짜는 프로그램도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차근차근 많이 풀어가면서 저는 코딩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문법을 좀 익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풀 수 있는 문제 없거든요. 그런 이제 문제를 더 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더 공부하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컴퓨터 사이언스 전반적인 기초 지식을 길러왔던 것 같아요. 문제를 통해서. 네. 그 코딩 공부를 하시다가 완전 또 새로운 걸 배우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게 또 이게 연장선인데요. 네. 그렇게 알고리즘 공부하잖아요. 네. 어느 순간 재미없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또 생기거든요. 그쯤이 저는 제 생각에 한 300~400문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 풀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들이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어려운 문제들만 남아있었어가지고 사도의 길을 좀 걷기 시작했죠. 저는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공부해서 네. 이 알고리즘 대회에서 수상하는 게 목표였었는데 네. 이게 이제 좀 재미없어지니까 그러면 좀 개발 쪽으로 좀 빠져볼까? 해서 웹 개발을 이제 그때 처음 시작했던 거죠. ROR이라고 있어요. 루비 온 레일즈라는 게 그 당시에 잠깐 화두가 되었던 게 2012년도인가 3년도인가 네, 그쵸. 그때 이제 그 처음 그걸로 웹 개발을 시작을 했었고요. 만들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문제는 안 풀리는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웹 개발로 뭐 블로그를 만들다던가 되게 재밌게 보냈었는데 결국에 이것도 어느 순간 질릴 때가 와요. 그럼 다시 알고리즘 돌아와서 또 새로운 문제 또 풀고 또 신기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다가 또 이제 알고리즘 문제 더 이상 안 풀리면 잠깐 또 앱도 만들어 봤다가 뭐 이걸 이제 병행하면서 저는 성장했던 것 같아요. 개발자라면 좀 코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코딩 이외의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코딩 이외의 능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자는 코딩만 잘하면 되긴 하죠, 사실. 근데 이게 개발자가 개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기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안 물어보고 개발만 하는 친구들이 몇 있죠. 그렇게 이제 개발만 계속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전 개발자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개발자는 개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개발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려면 어떤 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 인공지능 개발자도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실제 이 모델 설계에서 논문 쓰는 그 실험적인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원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라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논문 써서 나온 내용들을 실제 구현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둘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리서치를 주로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학문적 바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논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머릿속에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학문적 바탕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구글에서 새로운 논문이 나왔고 새로운 아키텍처 나왔는데 얘를 구현해서 좋은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런 딥러닝 연구에 조금 더
선두로 나아가고 싶은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대학을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순수학문에 대한 공부를 딥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대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그런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관련 학과에 가든지 아니면 수학과라도 괜찮으니까 순수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적 바탕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논문을 읽더라도 네. 수식이 되게 많을 건데 그렇죠. 그 수식이 눈에 들어오지조차 않으면 과연 그게 논문을 읽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그 수식의 아름다움을 이제 느끼면서 와, 이 사람, 이 저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수식을 냈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증명이 렛마로 뒤에 이제 있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번째 영역에서는 좀 그런 이론적 바탕이 깊게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는 영역일까요? 물론 바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하는 역할은 논문에 있는 코드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는 좀 코딩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학문적 바탕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노메드 보네이지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보네이지 같은 경우엔 제가 입사할 때에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던 분야였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품으로 나왔고 이게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허가가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에 대해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어린아이 뼈나이를 알게 되면 이 아이가 성조숙증인지 이런 것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성장 키, 예상 성장 키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저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우리 애가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는 이제 학부모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뼈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뼈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 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손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 뼈가 이제 있겠죠? GP라고 하는 교과서 같은 게 있어요. 이 교과서에 이미지들이 되게 많은데 이 이미지처럼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은 1살이다. 이 두 번째 이미지처럼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은 1살 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이 되는 교과서 같은 게 있는데 원래 교수님들은 그 일일이 이제 책을 보면서 가장 비슷한 걸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풋으로는 엑스레이 이미지가 들어오고요. 그러면 저희 인공지능 모델을 해주는 건 이 엑스레이 사진과 가장 유사한 이제 GP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뼈나이를 찾아서 저희 UI에 띄워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보네이지 외에 또 다른 솔루션도 많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로서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분야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식약처에 허가받은 제품은 5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보네이지, 하나는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하나는 렁CT라고 해서 폐 CT 사진 가지고 거기에 노듈이라고 하는 결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 노듈을 이제 디텍팅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딥브레인이라고 해서 뇌 치매 같은 거 찾아주는 건데 뇌에 여러 가지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대충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역을 그려주는 걸 찾아주는 건데 뇌의 정량적 부피를 재주는 솔루션이 이제 딥브레인이라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펀더스라고 해서 그 안저 이미지에서 뭐 출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녹내장 같은 게 이제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솔루션이 이제 펀더스 AI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제품을 현재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의학과 인공지능이 시너지된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분야보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유도 되고요.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이유도 돼서 이걸 이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십 년간의 데이터가 병원에는 다 남아있죠. 행복한 곳 아닙니까? 이 데이터 이용하면 학습 돌려가지고 좋은 인공지능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저희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딥러닝은 대부분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정답지가 있을 때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안저 이미지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저 부분이 문제가 있다. 출혈이 이 부분에 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있어야만 이걸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 데이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너지가 또 안 나는 것도 있죠. 첫째로 병원에서 이 환자 데이터를 함부로 못 써요. IRB라고 하는 그 병원 내부에 있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그런 IRB를 받아야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데 이 사용도 병원 내부에서만 해야 돼요. 병원 내부에 들어가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래요. 아, 그런가요? 되게 불편하죠. 아하. 그리고 심지어 데이터도 들고 나오지 못하니까 아이고. 다양한 이슈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병원마다 이 영상 포맷들이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은 그 압축력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은 품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영상 품질 같은 학습할 때에도 일관성이 없으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에도 이제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못 낸다고 또 생각해요. 레빗킹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실리콘밸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AI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세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이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 캐글이라는 플랫폼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공지능 대회를 열어주는 플랫폼이에요. 대회를 여는 플랫폼이니까 대회가 많이 진행이 돼 있죠. 이 캐글 플랫폼에 상위 티어들, 그러니까 등수가 매겨져요. 그러면 상위 티어들에 한국인이 있냐 없냐 이렇게 봐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캐글에 등급이 있는데 사람마다 등급이 있는데 그 그랜드마스터 등급이 우리나라에 6명인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그랜드마스터가 되기 위해선 한 대회에서 1등하면 금메달을 주거든요. 그 금메달을 5개 모아야 되고 이게 팀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솔로로 한 번 금메달을 따야 돼요. 그걸 이뤄낸 사람이 우리나라에 6명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6명이나 있으면 그러면 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LII 님이 질문 주신 질문인데 개발자로 취직할 때 자격증 보유 여부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보든 뭐 코딩 테스트를 보든 뭐 실제로 면접을 보든 요 한 프로세스를 거칠 때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자격증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자격증, 학력, 학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개발자는 실력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우리 회사에서 개발을 잘 할지 그것만 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를 뽑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CS 전반적인 기초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기초 지식이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서비스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현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니 기초 지식은 항상 중요하면서 이 기초 지식이 탄탄한 사람이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쉽게 빨리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그게 성장의 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개발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발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개발자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맞는 직업이거든요. 저는 좀 자유로운 거 되게 좋아하고 다만 이제 실력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날 터치하지 않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실제로 매일매일 성장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도. 교육도 많이 지금 잘 되어 있잖아요. 컨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창구는 되게 잘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삶, 하지만 본인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 실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삶을 원한다면 개발자의 삶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기초 지식도 많이 키우시고 이런 동료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소프트웨어 AI 개발자 토크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